오늘은 8-2단원, 그 다음에 8-3단원 핵심 정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위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2단원의 시조 3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우리 시조라는 갈래 작품이 3편 나오는데 일단 시조의 특징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그래서 정형시란 뜻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다라는 뜻입니다. 글자 수라든지 맞춰야 되는 엄격한 형식이 적용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지어지고 있는 갈래다라는 거. 그럼 그 정해진 형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3장 6구 45자 내외 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이란 건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세 줄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6구라는 건 한 장이 반토막 난다는 뜻이에요. 반토막 나면은 한 장이 2토막이니까 곱하기 3하면 6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 수를 총 합하면 45자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더라 하는 거.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고, 그다음 글자 수는 우리가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가요는 332조였다면 시조는 3사조 4사조다. 자, 그 다음 한 장을 끊어 읽을 때 우리가 4번씩 끊어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시조를 읽어보면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 턴고 이렇게 한 장을 4번씩 끊어 읽는 사음보가 나타난다. 고려가요는 삼음보였죠. 그다음 마지막 종장의 첫 구에 삼음절이 나타난다라는 거. 무조건 3글자로 고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 맞아 휘어진 대를에서는 아마도, 그다음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는 어론님, 그다음 마지막 두꺼비 파리 물고에서는 모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삼음절에 글자 수를 마지막에 넣더라는 거. 근데 이것이 감탄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두꺼비 파리 물고 같은 경우에 모쳐라 마침이란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감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탄사가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보고 각 시조별 내용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조는 원천석이라는 우리 고려의 신하가 창작한 작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여기서 대는 우리 대나무죠.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지금 대나무는 원래 곧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잠깐 눈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누가 지금 굽었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휘어질 생각이라면, 굽힐 절이라면 이렇게 되죠. 휘어질 절개였다면, 절개라면 눈 속에서 저렇게 푸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휘어질 생각이었으면 눈 속에서 저렇게 푸르지 않다라는 것을 서리적으로 나타낸 거죠. 자, 대나무가 지금은 비록 휘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 눈 속에서 푸른색을 유지하면서 빛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종장에 아마도 세한고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한고절의 뜻은 추위 속에서 홀로 지키는 절기는 너뿐인가 하노라 하는데, 여기서 너는 대나무죠. 대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너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대나무에 대한 그냥 찬양 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를 대나무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을 휘게 만드는 이 눈은 충신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잠깐 시련과 고난 때문에 휘어져 있는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 하는가? 여기서 굽었다라는 거는 외형적인 굽음이 아니라 변절을 의미합니다. 절개를 꺾었다라고 하는가? 누가 비난하는가라는 거죠. 만약에 변절할 생각이었다면 저렇게 푸르겠느냐라는 건 뭐냐? 지금 절개를 지키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홀로 지키는 절기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지? 근데 이 사실 대나무도 이 작가 원천석이자 화자 자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천석이 고려의 신하인데 조선으로 건국이 넘어갈 때 그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려에 충성을 바치겠다 하면서 조선 건국 동참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같이 조선 건국을 하자는 유혹, 압박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이 시조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주제를 볼까요?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충성심을 노래한 내용이고요. 누는 아까 말했듯이 유혹, 회유, 압박이 되겠죠. 조선 건국에 동참하라는. 대나무는 지조, 절개, 충신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적인 시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 대나무의 본질적 속성을 보면 곧고 푸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눈 속에서 혼자 푸르게 있는 그 대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눈이라는 흰색과 대나무라는 푸른색이 서로 대비가 돼서 대나무의 지조와 충절이 좀 더 강조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굽힐 마음이었다면 저렇게 푸르겠느냐? 푸르지 않다. 근데 지금 푸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마찬가지 대나무의 지조와 충절을 강조하고 있더라. 그 다음 마지막 대나무를 의인화해서 대나무에 대한 예찬과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나무는 누구의 모습이다? 화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조와 절개가 맞다, 옳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조는 황진이라는 기생이죠.가 지은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시조입니다. 읽어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 허리, 여기서 허리는 우리 중간을 말합니다. 딱 중간을 배워내요. 봄바람 부는 계절 이불 안에 서리서리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시는 날에 내가 이것을 보관했던 시간을 꺼내서 붙여서 확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구비구비 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동짓달은 우리가 실제로도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고요. 이때는 왜 길게 느껴질까요? 이미 없는 시간이 되겠죠. 이미 없는 이 외로운 시간에 중앙을 딱 끊어내서 생략해서 없앴다가 내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날 밤, 이때는 어떻겠어? 내가 즐겁고 행복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 짧게 느껴지는 시간에 덧붙여서 확대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임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임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기녀시조의 특징입니다. 기녀시조는 보통 사랑, 그리움, 그 다음에 이별,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황신이도 역시나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을요, 밤이라는 시간을 잘랐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붙이는 이런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시간은 만질 수가 없잖아, 맞지? 그걸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베고 보관하고 붙여 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서리서리 구비구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의성어, 의태어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짤랑짤랑, 출렁출렁, 넘실넘실 이런 것들이 음성상징어가 되겠죠. 그래서 서리서리 넣는다니까 폭폭해서 넣는 모습. 그 다음에 구비구비 하니까 이렇게 굽이 치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좀 더 생동감이 느껴지더라. 그 다음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가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초장에 동짓달 기나긴 밤은 이미 부재한 부정적인 시간이죠. 그다음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밤은 우리 긍정적인 밤입니다. 맞지?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밤이 서로 대조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조는 작자미상입니다. 작자미상인 이유는 이 시조는 앞에 두 시조와 다르게 무슨 시조냐? 사설시조라는 기존의 시조의 형식을 파괴한 시조가 되겠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지배계층한테 시달리던, 수탈을 당하던 백성들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꺼비는 두꺼비입니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쳐올라 앉아, 두엄은 어떤 퇴비를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죠. 이온에 쳐올라 앉아 건너편 산을 보러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백송골은 매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두꺼비를 잡아먹는 존재죠. 그래서 떠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무서워서 두엄 아래로 내달리다가 어떻게 돼요? 자빠지는구나.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자빠지는 모습 우스꽝스럽죠. 자, 그런데 여기 종장에서는 이 두꺼비를 관찰하는 화자가 아니라 두꺼비의 말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두꺼비가 말해요. 넘어진 다음에 마침 내가 날쌔서 망정이지 다른 놈들이었으면 멍들 뻔했구나 하면서 어떤 모습이 보여요? 허세 부리는 모습이죠. 우리 이걸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자,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보여요.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 자기보다 센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도망치는 주제에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리는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꺼비 파리 백송골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먼저 보면 탐관오리의 백성에 대한 횡포와 이중적인 태도, 위선적 태도가 주제가 되겠고요. 이 탐관오리의 허위와 허세와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은 우의적 기법인데, 우의적 기법은 인간 세태를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우리가 우의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비는 탐관오리를, 그 다음에 파리는 백성을, 그 다음 백송골은 중앙관리, 우리 암행어사라고 하는 탐관오리를 검거하는
사람들 있죠. 이 암행어사를 의미하거나 또는 외세, 왜구나 아니면 오랑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탕가놀이가 백성을 물고 있다는 건 백성에 대한 횡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기보다 강한 자가 나타나니까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은 이 위선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정적 대상에 대한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을 희화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쫄아가지고 도망치다가 자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두꺼비에 대한 풍자를 극대화하고 있더라. 그 다음 마지막에 종장에서 두꺼비의 말로 화자가 전환됩니다. 그래서 풍자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을 한번 봅시다. 각각의 내용과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에 보면 우리 시조와 향가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향가를 한 편 들고 왔어요. 우리 월명사라는 승려가 지은 제망매가라는 향가인데 앞에 것과 다르게 갈래는 19채 향가입니다. 언제 지어졌냐? 통일신라 시대 때 이 시조보다 훨씬 앞서서 지어진 갈래가 되겠죠. 자, 이 19채 향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단 구성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4줄, 4줄, 2줄 합치면 10줄이죠.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지더라. 그 다음 마지막 2줄이 중요해서 이걸 별도로 이름을 붙여서 낙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단 구성이란 거는 아까 시조가 어떤 구성이었죠? 3장 6구 45자였잖아. 3단 구성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낙구, 우리 시조로 따지면 종장이죠. 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3단 구성과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있다는 것이 바로 시조한테 영향을 미쳐서 3장 구성, 그 다음에 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제망매가 뜻은 뭐냐면요. 죽은 누이를 기리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월명사라는 승려의 누이, 여동생이 아마 죽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로와 기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4줄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하면서 누이가 차마 자기의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너무 일찍 가버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4줄에는 우리 누이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른 가을바람에 떨어질 잎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에 떨어질 잎은 바로 죽은 누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른이란 건 빨리 찾아온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찾아온 바람 때문에 죽었다라는 건 누이가 일찍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나뭇가지에 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태어나서 같이 먹고 같이 자랐는데 누구는 나보다 일찍 죽고 어떻게 사람이 앞으로 죽을지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확장되어 인생 전체에 대한 무상감,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쌤이 아까 마지막 2줄이 중요하다 그랬죠. 낙구에서 이렇게 말해요. 라는 감탄사가 나오고요. 미타 차례서 만날 나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승려잖아. 그러니까 누이가 죽었지만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맞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만날 것이다. 난 승려이기 때문에 극락에서 만날 것이다. 그것이 미타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미타찰이라는 초월적 세계에서 우리 누이를 제외할 거라고 이 슬픔을 극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어요? 열심히 불도를 닦아야겠죠. 그래서 불도를 닦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낙구에서 이 주제가 드러나는데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인생의 무상감을 이 불교라는 종교로 극복하려는 승려의 자세가 드러나는 향가였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망매가 내용, 특징도 중요하고 시조가 향가를 계승했다라는 근거 2가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8-3단원 홍계열전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5번은 꼭 읽어보고 우리 7-1단원도 마찬가지예요. 5번씩 읽어보고 꼭 이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홍계열전은 고전 소설이면서 영웅 군담 소설이면서 또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고전 소설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전 소설은요. 사건이 긴밀하게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 개월이가 천자의 위기를 예측할 때 갑자기 그냥 밖에 나가서 별자리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 황성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여공이 튀어나와서 이 황제가 간 곳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게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비현실성인데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영웅소설이니까 이 영웅의 비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대로 구성되는 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인물은 선한 인물, 악한 인물이 고정되어 있는 평면적 인물입니다. 성격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고전소설은 대부분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작품에 나아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제시할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 다음에 홍계열전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주제는 대부분 다 권선징악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 언제나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여성 영웅이고요. 남장 모티프, 여성이 남장을 해서 활약하는 남장 모티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영웅 소설과 다르게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영웅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우리 당대 여성들이 할 수 없었던 꿈꿨던 그런 여성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성 홍계월이 스스로 평국이라고 이름을 칭하면서 남자로서의 삶을 선택해요. 이것을 우리가 남장 모티프라고 하는데 여성의 신체로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그 당시 조선 후기거든요. 조선 후기의 시대적 한계를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드러났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기존의 이 조선 후기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저항이자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여성들의 의식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동학이랑 천주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만민평등 사상이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성들도 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반증합니다. 하지만 당대 여성들이 인권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만큼 조선 후기 사회상이 가부장적이고 남성의 권위가 높았음을 의미하고요. 여성의 실제로 사회적 활약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설로서 이런 것들을 욕구를 해소하려고 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이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는데 이 홍계열전에 해당하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 잘 매치시켜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영웅은 항상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월은 명나라의 높은 벼슬 이부시랑 홍무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른 출생을 해요. 남들은 잘 태어나는데 홍무는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부인의 꿈에 선녀가 나타나요. 좀 신기한 일이지. 이런 일이 나타나자마자 계월을 잉태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출생. 그 다음에 남다르게 어릴 적부터 총명했어요. 계월이 비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위기를 겪죠.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맞지? 그 다음에 강물에 던져져서 죽을 위해 처합니다. 영웅은 항상 어릴 적에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력자가 등장하죠. 구해주는. 그래서 여공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구출해줍니다. 그래서 여공의 아들인 보국과 함께 과학도사로 보내져 성장하게 되고 이때 계월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평국이라고 치고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급제하고 유명한 장수, 명장으로 거듭나게 돼서 보국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성장 후에 위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여성임이 이 황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탄로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계기로 보국이 계월을 무시하게 되고 또 보국의 애첩 영춘을 죽인 일로 보국과 갈등하게 되죠. 그 다음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나라와 초나라의 왕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를 몰고 오는데 이것을 해결하죠. 그런데 또 오나라와 초나라의 또 다른 계략이 있었죠. 장맹길이 천자를 납치해서 두 번째 나라의 위기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계월이 되겠죠. 그래서 영웅적 업적을 달성합니다. 자, 여성이지만 벼슬과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지탄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라의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보국의 목숨을 구하며 보국에게 조금씩 인정받으면서 결국에 이 벼슬과 높은 벼슬과 그 다음에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보장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항상 이 구조를 따른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야기 흐름 파락. 장면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5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인물별 특징을 보면요. 계월은요, 앞에서 보다시피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편국이라고 치고 사회에 나아가 활약을 하죠. 그리고 나라의 위기를 구출합니다. 또 스스로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이 보국이의 속 좁음과 이런 무능함을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합니다. 또 유교적 윤리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처음에 보국과 결혼했을 때 잘 보국을 모셨어요. 계월은 문제가 없었어. 보국이가 괄시하고 무시해서 그랬지. 맞지? 그래서 보국을 남편으로 철저하게 모시는 유교적 윤리를 보이고 천자에 대해서 충성심을 바치는 그런 유교적 윤리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대 여성들의 이 욕망을 반영한 이상적인 여성상이 되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계월의 남편이자 계월과 함께 성장한 이 동료 보국은 전형적으로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이에요. 계월이 여성임이 탄로난 뒤에 계월을 억수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대해요. 그리고 부인이 된 계월을 더욱 무시하며 자신의 애첩, 영춘을 죽인 일로 계월과 본격적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국이 또다시 전쟁에 참여하면서 계월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계월에 의해서 목숨이 구해지면서 계월의 능력을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뭐가 되겠어요? 가부장적 사고에서 그것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게 됐어요.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해요? 가부장적 사고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여공은요, 계월을 구해준 조력자이자 보국의 아버지니까 시아버지가 되겠죠. 보국과 다르게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보국을 설득하고 오히려 보국의를 꾸짖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탈가부장적 사고를 보이는 마찬가지 이상적인 남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습활동의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의 일부를 들고 와서 사시의 여성상을 보여줬어요. 그것과 계월의 여성상을 비교하라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장부가 여자의 부인의 말을 들어서 이익이 적고 폐해가 크다라고 했으며 암탉이 우는 것과 장부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성이 어떤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남자한테 뭔가 충고 조언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며 유교적 윤리에 따라서 남성을 복종하고 남성에게 귀속된 이런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겠어? 당대 남성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선 이런 여성이 좋겠지. 맞지? 자기 지위를 넘보지 않고 또 순종하는 마누라가 좋잖아. 그래서 남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 개입을 지양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계월은 이와 달랐어요. 여성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 여기며 남성의 권위를 벗어나서 이 남성을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또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진출 및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거부와 비판의식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렇게 둘의 차이가 나타난다. 계월은 누구의 욕망이 반영된 거겠어요? 당대 여성 독자들의 욕망이 반영된 거겠죠. 자, 근데 이러한 홍계열전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결말에서 결국에 계월이 보국을 섬기면서, 다시 말하면 부인으로서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마무리된 점. 그 다음에 계월이 남자로 행세한 것을. 이 두 점은 홍계열전의 어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계월이가 엄청 잘 나갔잖아요. 천자한테도 인정받고 나라의 위기를 구출했으면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잘 사는 것이 남편을 섬기고 사는 것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 완전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남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 여자로서 진짜 여자가 할 수 있다면 여자의 몸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의 몸을 빌렸다는 건 철저히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남자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은 홍계열전을 오늘날 관점으로 봤을 때 홍계열전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핵심 정리를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 줬던 그 프린트물 꼭 인쇄해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도 하고 또 선생님이 줬던 형성평가 문제 반드시 풀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